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윤건수입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서울에 이틀 동안 있었는데 가을 하늘이 좀 이른 가을이긴 하지만 너무 멋있네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지하 3층에 앉아가지고 강연을 듣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는 좀 다소 좀 무거운 내용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하고 대비되긴 하지만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원자력을 계속해서 에너지 자원으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느냐, 또는 굉장히 빠르게 탈원전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것과 함께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잘 알겠지만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또 거기다가 뭐 핵을 다느니 마느니 이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그것이 제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강연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제가 강연 첫 얘기를 원자력 발전을 안 하고 싶었는데, 요즘 이 이슈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하지 않고 먼저 이것부터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네.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뭐 판도라라는 영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가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슈들이 있지만,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안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냐? 비교적 비교적 적은 단가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탈원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안전을 어떤 개념으로 바라봐야 할까?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안전한 것이 과연 우리 주변에 있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 제가 제일 밑에 적어놓은 거 보면은 뭐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기차, 그리고 뭐 화학 공장이라든지 뭐 핵발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용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과연 100% 안전할 수 있을까? 안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늘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안전하고는, 그러니까 100% 안전하지 않은 사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위험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좀 프랙티컬한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위험은 어느 정도는 정량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원자력 발전 기술을 예로 듭시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날 수 있죠. 뭐 100가지, 1000가지 종류의 온갖 종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위험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각 개별 사건이 일어날 확률, 물론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뭐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리 비용, 이것을 곱한 다음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합하면은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위험도가 계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예전에는 안전벨트도 잘 매지 않았고요. 그리고 에어백도 없는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리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은 사고 처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자동차 안전장치를 집어넣는 거는 무엇을 줄인 거죠? 그죠? 사고 처리 비용을 줄인 거죠.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차들은 뭐 주행 안정 성능도 자동으로 어, 많이 확보해주고, 그리고 뭐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줄인 거죠? 사고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줄이거나, 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처리 비용이 더 적어지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위험도가 감소해 온 것 같아요. 원자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원자력 기술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이 위험도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낮은 게 분명해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한 위험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느냐, 현재 위험도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은 뭐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안전이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위험도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원자력 문제, 더 나아가서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제 강연의 사실 결론이기도 해요. 제 강연은 원자력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데,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위험 관리라고 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강연이 원자력 발전 요 얘기 말고 총 이제 4개의 섹션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냐,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도 전기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친숙한 형태인데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 2가지가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러니까 지구의 전 그 인류를 두고 보았을 때 한 사람당 평균 에너지 소비율이 2kW입니다. 킬로와트라는 단위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텐데, 이건 아시죠? 에너지 소비율. 1초에 2000줄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은 2kW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에너지가 아직도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 90%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90%는 화석 연료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현대 사회의 특징적인 거는, 저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1인당 국민 소득, 이 가로축이거든요. 그리고 세로축은 에너지 소비율이에요. 계략적으로 1인당 국민 소득과 에너지 소비율이 비례하잖아요. 제일 위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캐나다하고 미국. 1인당 국민 소득도 굉장히 높고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밑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죠? 인도, 중국. 아주 한창 지금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국민 소득도 비교적 낮고 평균적으로 에너지 소비 양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아래에 있나 위에 있나요? 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에 비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랑 좀 비교할 만한 유일한 나라가, 아니요, 일본은 보시면은 우리랑 좀 약간 좀 반대예요. 국민 소득에 비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있죠. 유럽 국가들처럼.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이 국민 소득에 비해서 에너지 적게 쓰고요. 우리나라랑 러시아는 소득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아까 전에 제 소개를 하실 때 밤에 우리나라를 보면 북한을 보면 어떤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전 세계를 보면은 밤에
경제 상황이 그냥 보입니다. 그렇죠? 밝은 곳은 여러분들이 알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국가들, OECD 국가들. 그리고 어두운 곳은 예를 들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사하라 사막. 여기는 시베리아. 여기는 티베트, 고비 사막 이런 데고요. 여기는 아마존, 오스트레일리아 사막 이런 곳, 사람 잘 안 사는 곳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은 사람 많이 살지만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서 밤에 어둡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엄청나게 대비가 되죠. 이것만 봐도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요지는 경제 활동량과 에너지 소비량은 거의 비례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 활동은 에너지 소비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더 포커스해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그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아까 전 세계 평균이 2kW였는데 우리는 7kW. 그래서 이거를 하루로 계산하면 대략 한 600메가줄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그냥 생존만 위해서 에너지가 한 10메가줄 정도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성인이 필요한 에너지 양이 칼로리 단위로 2000kcal 이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줄 단위로 바꾸면은 10메가 정도 되는데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60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메가줄 단위가 우리 평소 잘 안 쓰니까 제가 좀 더 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원유로 바꿔봤습니다. 원유 1kg이 대충 한 40메가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치 가지고 계산하면 우리는 각자 하루에 15kg의 원유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5kg 원유. 15kg이면은 한 8분의 1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럴이 이게 큰 원유통인데 그게 120kg이거든요. 8분의 1 배럴. 그러니까 대충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어떠한 형태로 소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화석연료. 여기 보시면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LNG라고 제가 적은 거. 그리고 한 10% 좀 넘게가 원자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좀 유사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에 비교했을 때 원자력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10% 이상 의존하는 나라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거는 전기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형태예요. 모든 에너지 형태. 그런데 전기만 이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기가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 그 비율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산업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나라 1인당 하루에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율이 7kW라고 했는데 전기는 1.6kW. 그렇게 많진 않죠? 이런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여전히 또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석탄하고 LNG가 대부분이고요. 전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라든지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거 다 합해서 수력 물론 이제 포함해서 한 10%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하고 아주 다르지는 않는데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것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 평균보다는 좀 낮죠. 전 세계는 한 20%가 넘는데 벌써 우리나라는
한 10%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우리 1인당 쓰는 에너지 양은 킬로와트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발전 양을 얘기할 때는 킬로와트 단위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1000배인 메가와트 단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메가와트, 뭐 10메가와트, 1000메가와트 이런 단위가 훨씬 더 발전소를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적합한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좀 지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핵발전소는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동해 쪽에. 물론 전라남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영광 지역에 한빛 원자력 발전소라고 있고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해안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계속 건설하니 마느니 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울산입니다. 울산.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부산이고요. 신고리는 그 바로 위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줄 텐데, 부산에서 기장군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발전소를 하나 두 개씩 더 짓고 이제는 울산 광역시로 넘어와서 신고리 5호기, 6호기, 그러니까 3, 4호기는 이미 지었고요. 5호기, 6호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해안에 다 몰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다 무엇을 수입하기 편하죠? 원자력 재료는 다른 뭐 전라도나 뭐 수도권, 뭐 예를 들면 인천항을 통해서 그죠. 수도권에 두면은 왜 위험하죠? 원자력 발전소를 수도권에 두면은.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뭐 사고 날 확률이 뭐 있겠죠. 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험도 관점에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수도권에 두지 않고 수도권에 상당히 멀리 떨어진 경상도 쪽에 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얘기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위험도 측면에서 보면, 맞아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수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대부분의 사고는 경상도에 있으나 수도권에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만 아주 작게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수습 비용의 차이가 없을 텐데, 중대 사고가 혹시라도 일어나면 그 수습 비용은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이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 동남권에 있는 또 이유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들이. 그렇죠. 산업시설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있죠. 화력발전소는 대개 어디 있냐면은 충남 지역에 있습니다. 충남. 왜 화력발전소는 또 충남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을까요? 네? 물론 여기도 충남 지역에 항구가 있는데, 근데 뭐 인천항도 있잖아요. 평택항도 있고 그쪽으로도 얼마든지 석탄 수입할 수 있습니다. LNG도 마찬가지고. 수요, 네 맞는데, 근데 경기도가 더 많지 않을까요? 전력 수요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거 뭐 저도 추측하는 거라서 아마도 석탄 화력은 미세먼지 뭐 이런,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구가 밀도가 낮은 지역에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발전소들은 대부분 석탄 화력보다는 덜 환경 물질을 배출하는 LNG 발전소들이 많아요. 또는 복합 화력이라고 하는 형태의 발전소들. 우리나라의 그 발전소 분포는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가 됐든 화력 발전소가 됐든 발전소를 지으려면은 땅이 필요하겠죠. 그 땅의 너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게 어느 정도 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태안에 있는 발전소인데 발전소가 모두 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력 발전 로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발전기 하나당 500메가와트인데요. 이게 총 8개 있으니까 4000메가와트. 이 부지 면적은 제가 이렇게 구글 이미지 가지고 그린 건데 한 2km 되고요. 뭐 앞에 있는 항만 시설하고 뒤에 있는 배후 부지까지 다 합해서 뭐 최대한 면적을 잡았을 때 한 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대충 1제곱킬로미터 부지에서 약 10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화력발전소도 비슷하더라고요. 디자인을 같은 곳에서 했는지 여기는 마찬가지로 충남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인데 발전소 규모도 비슷하고 부지 면적도 비슷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들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 현재 최대 원자력 발전소 단지인데 원자로가 몇 개 보이세요? 여기 동그란 게 이게 원자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기가 10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고요, 최대. 그래서 총 6000메가와트급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부지를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2km 되고 마찬가지로 뭐 제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대략 한 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화력 발전소보다는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사이트가 바로 신고리 사이트인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여기죠. 얼마 전에 운전 이제 영구 중지가 되었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뭐 짓긴 했지만 원자로 자체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회사로부터 수입해서 만든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70년대 후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고요. 이거 신고리부터는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원자로를 만들어서 거의 자체 기술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리 1, 2호기까지는 부산에 있어요. 여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점선이 부산과 울산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신고리 3, 4호기부터는 울산 광역시 소속입니다. 지금 5, 6호기 현재는 짓고 있을 텐데 제가 갖고 있는 구글 사진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터만 닦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공정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죠. 현재는 건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충 면적을 따다 보니까 지금 제가 표시한 게 이게 1km거든요. 울진 원자력 발전소랑 비슷하게 대략 이것도 계산해 보면은 1제곱킬로미터당 한 3000메가와트 정도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전기를. 그래서 제가 막 메가와트 단위를 얘기하니까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단위인지 감이 없을 텐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부터 살펴보면은 우리 가정에 뭐 이런 전자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전자 제품들은 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중이. 물론 가정은 공장의 개수보다 훨씬 많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단위가 메가와트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 다 커봐야 뭐 1kW. 전력은 가정에서 가장 크게 아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아마도 에어컨일 것입니다. 그거는 뭐 3에서 한 큰 거는 뭐 7kW 이 정도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뭐 그 외에 가정에서 가장 많이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은 자동차죠. 순간적으로 쓰는 에너지 그 율은 한 10에서 100kW 정도 돼요. 그런데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벗어나서 좀 더 넓게 바라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때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걸 이용하셨죠. 서울시 지하철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기 소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여기 200메가와트.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강남에 보면은 빌딩들 되게 많잖아요. 좀 큰 빌딩, 63빌딩처럼 큰 빌딩 같은 경우는 5메가와트. 그러니까 가정이랑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가정에서는 기껏해야 1킬로와트 단위인데 건물들은 메가와트 단위로, 그러니까 1000배 그 단위로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상당히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비행기라든지 건설 중장비, 우리나라는 또 국방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죠. 여기서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큰 규모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산업시설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은 굉장히 작은 국가이긴 하지만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섹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열거했지만 자동차 생산, 반도체, 중화학, 조선, 항만, 철강 이런 것들 굉장히 굵직굵직한 산업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포항의 포항 제철소가 굉장히 포항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면적으로 치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그 전력량이 다른 에너지 말고 전기만 500메가와트를 씁니다. 이거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큰 공장 시설에서는 평균 전기 에너지 소비율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최대 에너지 소비율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어떤 경우에는 전기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전기 공급이 안 되면 공장 설비가 멈춰버려요. 공장 설비가 멈추면 제품이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에서는 한국전력에서도 전기를 공급받지만 이 최대 전력 부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 발전소 용량을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어요. 1500메가와트. 굉장한 양이죠, 이거는. 그리고 울산 지역에 가보면은 또 경기도 이천 이런 데 화학 공업 단지들이 있죠.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쓸 거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런 공장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제가 2012년도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삼성전자 국내 9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평균 에너지 소비율이 1000메가와트입니다. 지금은 아마 더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공장을 그 후로도 더 많이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산업 시설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시설들에서는 아주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전기가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됩니다.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기가 차단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장비들이 끝도 없이 쫙 한 라인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웨이퍼들이 수백 단계를 거쳐가면서 처리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업체에서 일을 할 때는 웨이퍼 한 장 단가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되었고, 그것을 메모리 반도체로 처리해서 나오면은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또 많게는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원짜리가 수천만 원짜리 그런 제품으로 반도체 공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게 전기가 끊겨가지고 반도체가 처리되다가
공정이 멈춰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웨이퍼들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공정을 복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는 전기가 굉장히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 이슈 때문에 원전 의존도를 낮추자 또는 아예 탈원전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원자력 또 화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을까? 그걸 한번 당연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만 자료를 살펴보면은 아직은 화석 연료 그리고 원자력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원자력과 화력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태양 발전소 요즘에 짓고 있는 거는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미국 이런 데서 굉장히 큰 규모로 태양광 발전소들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발전 용량으로만 치면은 뭐 화력 발전소랑 맞먹어요. 막 1000메가와트 이렇게 굉장히 넓은 부지에,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뭐 독일 같은 데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풍력 발전소 단지의 규모도 원자력, 화력 그 규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단가도 많이 낮춰졌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네? 맞아. 우리나라는 땅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땅이 넓은 나라에서도 똑같은 문제인데, 네, 그래요. 안정적 수급을 하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중국에 있는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을 마찬가지로 구글 이미지로 가져온 건데요. 중국의 저기 티벳 지역, 그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인데, 사실 제가 좀 이 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부지가 이만큼 더 있더라고요. 제가 이 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발전소 설비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지금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이 부지가 더 넓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만 해도 자그마치 면적이 40제곱킬로미터나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전기량이 850메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얘기했지만 이런 발전 용량을 키운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날씨 변동성 때문에 에너지 저장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태양광에만은 의존할 수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옆에다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갖춘 그런 설비를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 실제 뭐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배터리로 에너지 저장 플랜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경제적일까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1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 뭐 적당한 규모의 그런 태양광 발전소거든요. 10메가와트. 이것을 1시간 동안 낮에 저장을 해서, 예를 들면 밤이라든지 뭐 날씨가 안 좋은 날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10메가와트를 1시간 동안 저장을 해야 되니까 총 에너지 양은 그냥 시간을 곱해서 이런 단위로 씁니다. 메가와트 아워. 1메가와트의 속도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1시간 동안 저장한 양이 1메가와트 아워예요. 총 이제 10메가와트 아워인데, 이 에너지를 배터리로 저장을 하려면은 배터리의 양이 무게를 치면은 한 1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그 에너지 밀도가 1kg당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 100톤의 배터리를 사려면은 요즘 시세로 한 3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30억 원. 물론 요즘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더 떨어질 수 있죠, 물론. 근데 배터리 수명은 모르겠어요. 제 휴대폰이랑 이런 배터리랑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2년 한 6개월 되니까 배터리가 하루를 채 못 가더라고요. 배터리 기술이 아직은 좀 많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2년 동안 배터리를 사용하고서 폐기를 해야 된다면 정말로 이런 배터리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날마다 1시간씩 에너지를 저장해서 판매를 한다면은 1년에 거둬들이는 이제 판매 수익이 한 3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이 10년, 적어도 10년은 돼야 손익분기에 겨우 도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상당히 더 발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데서 근데 그렇다면 왜 이런 데 투자를 할까요? 경제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도저히 손익분기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닐 건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고 또 특히 그 에너지 중에서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에너지 자원을 어디에 얼만큼 쓰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변혁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독일 얘기도 많이 하고요. 특히 또 유럽의 뭐 몇 나라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라들처럼 좀 재생에너지 비율도 높이고 뭐 탈원전도 하고 이럴 수 없을까? 그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제목을 제5차 에너지 변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제5차 에너지 변혁을 우리나라에서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것이 화두입니다. 그러면은 1차, 2차, 3차, 4차 에너지 변혁이 뭐였는지를 알아봐야겠죠. 5차 에너지 변혁이라고 제가 갖다 붙였는데 그럼 그 이전의 에너지 변혁들이 뭐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에너지 변혁은 뭐 이거는 뭐 선사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변혁이라고 부를지 말지 잘 모르겠지만 뭐 사람들이 불을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음식을 더 많은 종류를 먹을 수 있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뭐 그것을 1차 에너지 변혁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2차 에너지 변혁은 뭐냐면은 바로 사람들이 그 사람의 힘을 조직화할 수 있게 된 것을 제 2차 에너지 변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축도 사용할 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혼자서 뭐 수렵하고 뭐 조그맣게 이제 뭐 농사 짓는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잉여 에너지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농업 생산이 많아지면은 뭐 저장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은 뭔가 좀 기록을 해야겠죠.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문명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서 이러한
청동기, 철기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무기로도 사용되었죠. 3차 에너지 혁명은 우리가 사람의 인력이나 동물의 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석탄이에요. 근데 석탄만 있다고 해서 에너지 변혁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여기에 뭐가 합쳐져야 되냐면 바로 석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화학적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기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그런 증기기관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계식 그런 생산 설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다 익히 아는 것일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는 4차 에너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4차 에너지 혁명의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단어로 요약하면은 석유와 전기입니다. 석탄은 석유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어디 채굴해서 그것을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려면은 이게 고체상이니까 하여튼 어디에 실어서 옮겨야 될 텐데,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옮길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있는 지역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화학적인 에너지를 단순히 증기기관을 통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이용하기 편리한 형태, 전기로 바꿀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 사진이 바로 여러 가지 산업시설 그림을 아까 전에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새로운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타이탄이라고 불리우는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를 돌릴 수 있게 되어서요. 이것을 돌리려면 한 10메가와트 정도의 전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슈퍼컴퓨터를 포함을 해서. 요약을 하자면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기 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5차 에너지 혁명은 뭘까요? 이거는 제가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학문적인 그런 결과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5차 에너지 혁명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데, 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특히 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태양열, 풍력,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들 아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위험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해졌고,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과거 시설보다는 훨씬 더 공해 물질을 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서 사용이 편리한 형태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도가 점점 줄어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다변화라는 단어하고 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자원의, 특히 이제 전력 생산의 저집중화, 그러니까 집중화가 좀 줄어드는 거죠. 과거에는 큰 발전소에서만 전기를 주로 생산했는데 요즘은 소형 발전소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굉장히 소형, 그리고 여러 군데 만들어져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전력 생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구현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전력을 생산하는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 그리드도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전기 분배를 잘 할 수 있을까, 뭐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원이 다변화되면서 예를 들면 전기 단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을 더 효율화시켜서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저는 5차 에너지 변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 변혁을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온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이 정치적으로 이러한 에너지 혁명이라고 부르는, 독일어는 에너기 벤더라고 불리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세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CO2 배출량 저감, 핵발전 완전 폐기, 재생에너지 비율 20% 이상 확대,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감축.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5차 에너지 혁명의 내용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이 목표들이. 그러면은 대충 199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치면은 지금 20년,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 혁명을 시작한 지는 200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했는지 살펴봅시다. 이 그래프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연도별 이 전력 생산 그래프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이것이 석탄 화력 발전이고요. 절대적으로 석탄에 의존하고 있죠. 독일은 전력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연가스, 핵발전, 그리고 제일 위에 재생에너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1990년대에는 하고 비교했을 때 1915년 이때는 에너지 자원이 좀 다양화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1990년대 초에는 재생에너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독일은 30%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이 다변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핵발전 완전 폐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핵발전의 비중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준 만큼 재생에너지가 커졌죠. 사실 준 것보다 더 커졌어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독일은 에너지 사용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아마도 성공한 목표는 이거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석탄, 그다음에 천연가스 발전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CO2 배출을 줄였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핵발전 완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에너지 변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국가입니다. 근데 이 독일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에너지 변혁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학기술적, 일단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는 어렵겠죠. 근데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의 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생산 단가도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 지금 남은 거는 에너지 저장 기술. 이것은 아직 상당히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 전에는 독일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거든요. 천연가스. 근데 지금은 과거보다는 덜 의존하겠죠. 재생에너지 비율이 커지면서. 그리고 제가 환경이나 경제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간단히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아주 짤막하게 언급하면은 독일에서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시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 대부분 자산가들만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이 기존에 있는 그런 발전 시설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존해 주었어요. 즉 국민 세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 국민에서 거둔 세금을 자산가들한테만 뭐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정책으로도 볼 수 있죠. 하여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독일의 모델을 따를 수 있을까? 뭐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학기술적인 측면.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도 충분히 독일만큼의 과학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독일은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적지 않았군요. 독일은 10년 동안 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근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한번 논의해 볼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얘기를 했는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을 때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큰 위험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우리는 독일보다 좁은 나라죠. 그리고 산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은 여러분들 뭐 주변에 혹시 그럴 기회가 있으면은 농촌에 한번 가보세요. 요즘 태양광 패널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임야,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주변 들이나 밭, 뭐 이런 것을 그런 토지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고요. 좁은 국토에서는 과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물론 전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이익이 있을 텐데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일에서처럼 우리도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있는 포항시 외곽에 농촌 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태양광 패널을 들어오는 것을 이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사람들은 자산을 갖고 있는 외부 자산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이 혜택이 없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그냥 경관 훼손이라든지 자연 훼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독일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독일인데 주변에 육지로 연결된 나라들이 무지하게 많죠. 유럽 전체는 전력망으로 다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서도 봤지만 밤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섬이죠, 섬.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섬나라와 가깝습니다. 반도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딱 막혀 있어가지고 섬나라인데 대륙 국가하고 섬나라는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갖출 수가 없거든요. 독일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을 때는 이웃 국가에 뭐 팔거나 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너무 크게 만약에 해놨을 때 생산량이 많아도 문제고요. 적게 생산했을 때 어디에서 전기를 끌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얘기할 때. 그리고 제가 독일하고 대비해서 미국의 에너지 혁명을 간략히 언급하고 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셰일 가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점토예요. 땅속을 한 3km 정도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점토암으로 이루어진 층이 대개 나오는데 거기에 메탄가스가 포집되어 있어요. 점토암은 암석 중에서는 비교적 좀 무른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아주 고온에 그리고 고압에 물 그리고 화학 물질을 섞어가지고 그 점토층을 깨요. 그러면은 점토암에 포집되어 있던 메탄가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포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쉐일 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점토암 가스, 그러니까 점토암에서 나온 가스. 이것이 뭐 불과 한 2, 30년 전만 해도 기술적으로 그 쉐일 가스를 꺼집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있는 이 조지 미셸이라는 엔지니어가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쉐일 가스 추출 공법을 개발해 내었어요. 그 2000년대 초인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제가 스킵하고요. 이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 연도별 이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랑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생산량을 표현하고 있는데 빨간색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사우디아라비아. 과거에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했죠. 제1 산유국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2010년대로 들어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나 사우디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천연가스, 그러니까 가스를 포함한 화석 연료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 중동에서 원유를 그렇게 수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전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위험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과거보다 에너지 수급을 훨씬 더 적은 위험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 관리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 변혁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의 모델을 쫓아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셰일 가스를 많이 뽑아낼 수도 없고, 동해 바다에서라도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생산량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에너지 변혁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프랙티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극대화한다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험도가 줄어들까 감소할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현재의 산업 구조라면 당연히 위험도는 증가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산업 구조를 바꾼다면은 위험도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는 있겠죠. 결국은 그 위험도라는 것은 에너지 자원의 형태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하고의 그런 함수로 주어질 겁니다. 안보 측면에서 제가 식량과 전력 이런 핵물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주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핵물질 이것만 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도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준 평화 상태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핵물질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이 위험도를 감소하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환경 측면, 태양광 풍력을 확대를 하면은 자연 훼손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라고 해서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태양광 패널이 보통 수명을 20년 정도 생각하는데 다 쓰고 나서 그 패널을 어떻게 하죠? 폐기를 해야겠죠. 근데 거기에 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태양광 풍력이 이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환경 리스크를, 환경 위험도를 줄이는지 아니면 높이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핵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건설했을 때, 중단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위험도가 올라가는지 줄어드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학기술적인 측면, 과학기술 측면은 대개는 다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모든 섹터에서 위험도를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기술은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 그리고 스마트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제, 안보, 환경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에너지 그 구성을 바꿨을 때 위험도가 어떻게 커지는지 또는 줄어드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에 제가 과학자이긴 하지만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국력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 러시아 그리고 그 사하라 사막 이남의 50개국 가까운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교한 것인데요. 1989년에 우리나라의 총 국민 생산은 250조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그 미국 달러로 표시하긴 했는데 대충 250조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아프리카 50개국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랑 러시아가 어떻게 되었어요? 역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규모 면에서 보면은 러시아보다 더 큰 나라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50개국 그 합친 거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를 대할 때 우리의 느낌은 어떻죠? 러시아는 엄청나게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력은 자신감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 그리고 기술적 발전 정도를 근거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 변혁을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적합한 그런 에너지 변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